오프닝 후 저는 오늘 아침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시간이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버스 운전대를 잡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아무도 모르지만 제 몸속에서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6달이라는 시간이 말이에요. 저는 차고지로 향하는 길에 김밥 한 줄을 입에 물고 걸었습니다. 찬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어요. 20해 동안 매일 반복한 길이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태수가 오늘도 일찍 왔네. 박만수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첫 차 시간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고지 않은 디젤 냄새와 타이어 고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제가 모는 7번 버스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도색이 벗겨진 부분도 있고 운전석 시트는 오래되어 푹 꺼져 있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친숙한 공간이었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계기판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라디오에서는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백미러를 조정하고 사이드미러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하는 점검이지만 오늘은 더욱 꼼꼼하게 했어요. 첫 정류장에서 김할아버지가 올라탔습니다. 80이 넘은 분인데 매일 새벽 5시 버스를 타고 한강으로 운동하러 가시죠. 기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백미러로 할아버지를 보며 답했습니다. 두 번째 정류장에서는 고등학생 3명이 올라탔어요. 아직 졸린 눈을 비비며 책가방을 끌고 탄 아이들을 보니 제 아들 재민이가 생각났습니다. 22이 된 재민이도 저처럼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갈 텐데 오늘은 제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못했어요. 차상 밖으로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산 시내의 아파트들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에 나타났어요.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앞을 봤습니다. 이 길을 달리는 게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음은 중앙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중앙역에서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여러 명 올라탔어요. 모두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지만 한 명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매일 이 시간에 타는 단골 승객이었어요. 버스는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엔진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고 승객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전화로 업무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은 시험 걱정을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죠. 기사님 덕분에 늘 안전하게 다녀요. 내리는 승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해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어떤 날은 치객을 달래야 했고 어떤 날은 급한 환자를 병원까지 빨리 모셔다 드려야 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민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는 집에서 같이 먹어요. 저는 잠시 버스를 세우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어요. 어제 병원에서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위암 사기 6달.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죠. 저는 한 달 전부터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말랐네요. 재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쁘게 일하느라 그래. 걱정하지 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거든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났지만 그 전 몇 달 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었어요. 결국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산중앙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은 날, 대기실에는 저처럼 중년의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바쁘게 들렸습니다. 정혜숙 환자분.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중년 남성 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제 위 속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무엇인가 검은 덩어리 같은 게 보였는데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위암으로 진단됩니다. 그런데 상태가.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기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황이고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료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손이 차가워졌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6달.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재민이 대학 졸업까지는 2달이 더 남았는데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볼이 많이 꺼져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키를 찾느라 가방을 뒤지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처방전과 진료 예약지를 꺼내보니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재민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표를 보니 예전보다 많이 올랐더군요. 앞으로는 돈을 아껴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테고 재민이 학비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계산하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재민이가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오늘 병원은 어땠어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소화불량이래.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 저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안심한 표정으로 다시 책을 봤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아직 재민이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평소처럼 버스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핸들을 잡는 손에 힘이 없었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먹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혜수가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박만수가 점심시간에 말했습니다. 저희는 차고지 옆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시큼한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입맛이 없어서 손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 몸이 자본이야. 박만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만수는 저와 같은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한 동료였어요. 20해를 함께 일하면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많이 도와줬고 재민이 학비가 부족할 때도 돈을 빌려줬었어요. 이미 갔다 왔어요. 별거 아니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운행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지러움이 심해졌어요.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 서서 물을 마셨습니다. 승객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앞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재민이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파 썰어 넣는 냄새가 고소했지만 여전히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엄마 저녁 드세요. 재민이가 라면을 내놓았습니다. 고맙다. 재민아.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젓가락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어요. 라면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엄마 왜 안 드세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나중에 먹을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재민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제가 밥을 굶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끼니는 꼬박깸박 챙겨 먹는 편이었어요. 엄마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재민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진료비 영수증이 서랍에 들어 있었는데 그걸 꺼내서 다시 봤습니다. 위암 사기 6달.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났습니다. 재민이에게서 온 거였어요. 엄마 몸 안 좋으면 꼭 말해주세요. 저는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속이 쓰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니 변에 검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의사가 말한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어요. 버스 운행 중에 박만수가 무전기로 불렀습니다. 혜수가 오늘 저녁에 술 한잔할까?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그래요. 다음에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만수와 술을 마시면 분명 더 많은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았어요. 벌써 제 얼굴을 보고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더 가까이서 보면 틀림없이 눈치챌 거예요. 하루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약국에 들렸습니다. 위에 좋다는 소화제를 하나 더 샀어요. 약사가 처방전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약들은 꽤 강한 거네요. 의사 선생님께 정기 검진 받으시는 거죠? 약사가 물었습니다. 네, 받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재민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약봉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병원 또 갔다 왔어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약 떨어져서 사러 갔다. 저는 서둘러 가방에 약을 넣었습니다. 재민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라서 그런지 어머니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민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랍에서 공책을 하나 꺼냈어요. 재민이가 중학생 때 쓰던 것인데 앞쪽만 조금 사용하고 버려둔 거였습니다. 펜을 들고 첫 장을 폈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삐뚤삐뚤했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적은 것은 마지막 버스 운행이었어요. 20해 동안 몰았던 제 버스를 정말 마지막으로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작은 기념식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재민이 졸업식 참석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이 2달 후에 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동생과의 화해였어요.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장례식 때 재산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도 살아있을 때 늘 걱정하던 일이었어요. 공책에 적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제겐 큰 꿈이 되어버렸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차고지에 나갔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몇몇 동료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박만수도 커피를 들고 서 있었어요. 혜수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정말 괜찮아? 박만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만수를 쳐다봤어요. 20해를 함께 일한 동료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첫 차 시간이 되어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보는데 제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화장을 해도 감춰지지 않는 병든 기색이 있었습니다. 운행 중에 단골 승객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분들을 언제까지 태울 수 있을까? 매일 인사하던 김할아버지, 학교 가는 학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모두 제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병원에 들러서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고 입맛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분께는 알리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빨리 말씀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조언해 줬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제가 매일 모는 7번 버스가 지나갔어요. 다른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승객들이 평소와 똑같이 타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다른 기사가 제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그때 승객들은 새로운 기사에게 적응하겠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이어갈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계획을 세워봤어요. 마지막 버스 운행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았어요. 재민이 졸업식은 날짜를 확인해 둬야 하고 시동생과의 화해는 용기를 내서 연락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민이가 방에서 나와서 물을 마시러 왔어요. 엄마 뭐 쓰고 있어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일기 같은 거야. 저는 공책을 덮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쳐다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싶었어요. 아직 대학생이지만 벌써 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뿐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주사실은 하얀 침대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링거 맞는 환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어떤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받으시는 거죠?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따끔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링거가 떨어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앞 정류장에서 제가 매일 모는 7번 버스가 서 있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지럼증이 심했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간호사복을 입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혹시 7번 버스 기사님 아니세요? 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 예전에 매일 그 버스 탔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요. 그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몇 년 전까지 매일 아침 첫 차를 타던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책 가방을 무겁게 메고 졸린 눈을 비비며 탔던 아이였어요. 아, 그때 그 학생이구나. 많이 컸네. 저는 반가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저 이지은이에요. 지금은 여기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는 수줍음 많은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고 씩씩한 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되었구나. 대단하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비 오는 날 우산 빌려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몇 년 전 장마철에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던 학생에게 제 우산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말이구나. 저는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기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하라고.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나 싶었어요. 평소에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자주 해주던 편이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이지은이 밝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늘 치료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내 위가 좀 안 좋아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지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간호사다 보니 제 상태를 금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혼자 오셨어요? 이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은 모르시나요? 이지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지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기사님 혼자 견디시면 안 돼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직 대학생이라서 졸업할 때까지는 버티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 겨. 치료받으러 오실 때마다 챙겨드릴 겨.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고마웠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젊은 간호사가 바쁠 텐데 저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기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지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몇 년 전에 우산 하나 빌려준 것뿐인데 이렇게 큰 은혜로 여기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다음 치료 날짜 알려주세요. 그날 제가 도와드릴 겨.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결국 이지은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저녁에 재민이와 함께 밥을 먹는데 오늘따라 입맛이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인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어. 저는 답했습니다. 또요? 자꾸 병원만 가시네. 재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기검진이야. 나이 들면 자주 받아야 하거든. 저는 둘러댔습니다. 재민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의대생이다 보니 의학 지식이 있어서 제 상태를 눈치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이지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했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지은,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시동생 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을까 싶어서 망설여졌어요. 여보세요? 정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아 나야. 해숙이. 저는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조용했어요. 정미숙도 저에게서 전화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안부 궁금해서. 잘 지내고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언니는 어떠세요? 정미숙이 답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친자매처럼 지냈는데 남편 장례식 이후로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그때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소한 일이었어요.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미숙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너무 오래 못 만났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정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주말에 만나자고 했어요. 안산중앙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날이 되어서 공원에 갔는데 정미숙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털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언니. 정미숙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저는 말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날씨 얘기나 근황 정도만 나눴습니다. 재민이는 잘 크고 있어? 정미숙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대학교 졸업 앞두고 있어. 의대생이 되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수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정미숙이 말했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오니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두 사람 모두 그때 일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그때 일로 미안해.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정미숙이 답했습니다. 형이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재산 얘기까지 나오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정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 서로 슬픔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각자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서로를 원망했던 거죠. 정수가 제일 걱정했던 게 우리 사이였는데 이렇게 오래 소원하게 지낸 게 미안해. 저는 말했습니다. 정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정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정신이 없었으니까. 이제라도 화해하자. 저는 정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숙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5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정미숙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미숙에게도 아직 병 얘기를 하기가 망설여졌거든요. 좀 피곤해서 그래. 버스 운전이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
저는 둘러댔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재민이도 이제 다 컸는데 좀 쉬엄쉬엄 하세요. 정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날 정미숙과 함께 점심을 먹고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처럼 수다도 떨고 웃기도 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금세 친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이룬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재민이가 공부하다가 나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고모 만나고 왔어. 저는 답했습니다. 고모요? 연락하고 지내셨어요? 재민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났어. 화해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모와 소원해진 걸 늘 안타까워했거든요. 다행이네요. 아빠가 그걸 제일 걱정하셨는데.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공책의 버킷리스트를 다시 봤어요. 시동생과의 화해라고 적힌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3개 중 하나는 이뤘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하지만 재민이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러면 재민이가 눈치채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박만수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서는 마지막 운행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점심시간에 박만수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구석자리를 골라 앉았어요. 만수 형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박만수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저 위암이에요. 사기래요. 저는 단숨에 말했습니다. 박만수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농담이지?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박만수가 겨우 물었습니다. 1달 전쯤이요.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재민이는 알고 있어?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말 못했어요. 졸업할 때까지는 숨기고 싶어서. 저는 말했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형 부탁이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박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특별하게 하고 싶어요. 동료들과 함께 작은 기념식 같은 것도 하면 좋겠고. 저는 말했습니다. 박만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다 도와줄게.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그 후로 박만수가 다른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렸어요. 모두들 충격을 받았지만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운행 날짜를 정했어요. 재민이 졸업식 일주일 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운행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차고지에 갔습니다. 동료들이 벌써 모여 있었어요. 제 버스에는 작은 꽃다발과 해숙 기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만큼은 여왕님이세요. 같은 회사 여자 기사인 영희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노선이었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고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첫 정류장에서 김할아버지가 올라탔어요. 기사님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김할아버지가 꽃다발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은퇴하는 날이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할아버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중간 정류장에서 이지은이 올라탔어요. 오늘 특별히 제 버스를 타러 온 거였습니다. 기사님 마지막 운행이시죠? 함께해서 영광이에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다른 단골 승객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갔을 때 동료들과 몇몇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케이크와 함께 박수를 쳐줬습니다. 해숙 기사님 2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 팀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차고지를 한 바퀴 돌았어요. 동료들과 승객들이 손을 흔들며 고맙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20년 동안 해온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와 열쇠를 반납할 때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니, 우리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현역이에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버킷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항목을 멋지게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민이 졸업식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오늘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었거든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화장으로 최대한 가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재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 졸업식인데 빠질 수 없지.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학교 강당에 도착하니 많은 학부모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무대에 올라가서 학위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의학사 학위를 받는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정수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싶었어요. 정재민. 호명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학위를 받았어요. 그 순간 제가 살아온 이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힘든 20년이었지만 재민이를 여기까지 키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재민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다른 학부모의 제안에 정미숙도 함께 찍었어요. 재민아 정말 축하한다. 저는 재민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혼자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재민이가 답했습니다. 졸업식 후에 삼겹살집에서 간단한 축하 식사를 했어요. 재민이가 좋아하는 메뉴였는데 저는 몇 점 먹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고기 냄새가 역해서 먹기 어려웠어요. 엄마 진짜 안 드세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저는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재민이가 졸업 선물로 받은 청진기를 보여줬어요. 이제 정말 의사가 되는 거네. 저는 말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이 남았지만 열심히 할게요. 재민이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가 자고 난 후 저는 거실에서 공책을 펼쳤어요. 버킷리스트를 다시 봤습니다. 3가지 모두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재민이에게 남길 편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너에게 말하지 못한 채로 떠나게 되어서.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어요. 하지만 써야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너야. 내가 의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준 게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몸이 더욱 무거웠어요.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지은에게 전화해서 병원에 가겠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지은이 제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재민이 졸업식도 받고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저는 말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했어요. 집에서 편안히 지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지은이 함께 왔어요. 기사님, 이제 재민 씨에게 말씀하셔야 해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저는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위암 진단부터 지금까지의 일까지 모두요. 재민이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혼자 견뎠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재민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될까봐. 졸업할 때까지는 마음 편히 공부하기를 바랐어. 저는 재민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서. 재민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괜찮았어. 내가 잘 자라주는 걸 보는 게 힘이 됐거든. 저는 재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재민이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저를 돌봐줬어요. 이지은도 자주 찾아왔어요. 간호사로서 필요한 도움을 줬고 재민이에게 돌보는 방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기사님, 제가 다른 환자들을 돌볼 때마다 기사님 생각을 해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왜? 저는 물었습니다. 기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요.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박만수와 정미숙도 자주 찾아왔어요. 같은 회사 동료들도 돌아가며 문안을 왔습니다.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어요. 어느 날 오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몰았던 버스들, 태워다 준 수많은 승객들, 그리고 재민이와 함께한 시간들. 엄마 물 드실래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민이가 물컵을 입가에 대어줬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재민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 같은 아들을 둬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제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승객석에는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이지은도 있었어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승객들을 보며 답했습니다. 버스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길을 따라 달렸어요.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이른 아침, 저는 재민이의 손을 잡고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재민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버스 회사 동료들, 단골 승객들, 이지은과 병원 직원들까지. 제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이지은이 재민이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박만수가 덧붙였습니다. 재민이는 눈물을 참으며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가 키운 아들답게 의젓하고 당당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재민이는 제가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하지 못한 말들과 재민이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재민이는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지은은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몰았던 7번 버스는 지금도 안산 시내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사가 운전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있어요. 저는 그 버스가 달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삶은 종착역이 있어도 우리가 남긴 친절과 사랑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제가 이지연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듯이 그녀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